2024년 8월 28일 국회. 간호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발의 19년 만에 간호법이 극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이 방망이를 치시는 순간 진짜 이게 된 거야?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데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기 시작했는데 환자를 최일선에서 자주 만나는 그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책임감,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자 건강과 직결되어 환영받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간호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간호학과 오게 된 이유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해서 한 할머님이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제 간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호사가 돼야겠다. 정동길. 이화여고 담장 아래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 양성을 기리는 표석이 있습니다. 간호교육은 1903년 정동에 세워진 보구여관이라는 부인병원 내 간호원 양성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한말이었던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을 천하게 여기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간호원 양성 학교에 입학했던 여성들은 매우 진취적인 여성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간호는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하며 지난 10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6.25 전쟁 당시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부상자 간호를 했습니다.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해외 취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방역과 이제 진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일시 정지되었던 당시 간호사들만큼은 일보 전진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처만큼 영웅으로 불렸던 그 시간. 하지만 그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를 보려면은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격리방을 들어가는데 그때 뭐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고글 마스크 하고 그 환자에게 가기 위해서 제가 가우닝을 하고 그 환자 방에 들어가서 간호처치를 하고 또 가우닝을 벗고 나와서 다른 환자에게 가는데 그거를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뭐 물도 못 먹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코로나 환자 간호의 힘겨움보다 더 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란 칭송 뒤에 가려진 열악한 업무 환경, 그리고 무관심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13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시술이나 뭐 수술 예정에 있다거나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사실 마음 편히 자리를 비우는 게 조금 어렵고, 병원 사업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사람의 노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45%, 50%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건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의 간호사 인력 문제. 이는 간호의 질에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환자분들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 병원, 이 자리, 이 침대에서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다른 업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그 환자의 뭐 얼굴을 닦아드릴 수 없고 이런 환경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의 움직임, 미세한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환자 수가 사실 많다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한 근무당 3명이서 근무를 해요. 종합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그만한 병원이니까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터지고 하면은 CPR 상황이 났다 하면은 한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3명 그리고 의사까지 해서 4명이 몰두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방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일본만 해도 환자를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의 그냥 병동에서는 1대7입니다. 7명입니다. 미국은 1대5입니다. 또는 1대4입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정확하게 1대4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상급 종합병원은 9명에서 한 10명.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은 19명에서 한 20명. 그 다음 병원은요. 30명 이상을 간호사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간호사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48%에 해당하는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률이 상당히 높은 셈이죠. 저랑 같이 같은 부서로 입사했던 입사 동기가 7명이었는데 병원에 남아있는 동기는 저와 제 동기 딱 포함해서 2명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동기가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신규 간호사들 이탈률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고 경력 한 2년 겨우 채우고 저는 조금은 이제 준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간호사가 그렇듯이 뭐 3교대가 제일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낮과 밤이 계속 바뀌고 이게 대의 근무 끝나고는 너무 피곤해서 또 집에 가서 누워버리고 그러면 또 늦게 자고 그럼 그 다음 근무가 또 지장이 가고 이브닝 때 끝나고 저녁에 와서 잠 못 자고 나이트면 더 못 자고 이런 경우가 스트레스 받고 호르몬 불균형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부정출혈이나 아니면 뭐 생리불순 이런 건 진짜 기본으로 다 달고 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간호 인력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배출이 되고는 있으나 그 간호 인력들이 현장에 남아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같이 일하는 그 의사들의 경우는 뭐 근로자 평균의 뭐 5배, 6배, 최근에 또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뭐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간호사들의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이탈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사직률은 경력직 간호사의 부족으로 오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또 새로운 신규 간호사들의 이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한참을 배워야 하는데 의지할 선배는 없고 과중된 업무 속에서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에 병원을 떠나거나 더 나은 간호 환경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 3학년부터 실습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대한 현실도 듣다 보니까 내가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외 취업도 많이 고려하고 있고, 해외라고 하면은 호주 간호사, 미국 간호사, 막 캐나다 간호사 되게 많은데, 미국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미국이 간호계의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간호사 한 명당 배정되는 환자의 수도 한국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복지 부분에서도 워라밸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외 진출 간호사 수가 매년 변동은 있지만 최근 들어 간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취업해서 간 제자를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그래 미국에서 간호사 하는 게 어떻니?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제자의 첫 대답이 교수님 너무 할만해요. 한국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을 제가 듣고 우리나라의 숙련되고 유능한 간호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게끔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들이 간호의 어떤 그 역할 중에서 진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지원에 해당하는 많은 업무들이 협업으로서의 간호사들이 그동안에 해왔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비인기 진료과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뭐 흉부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이제 전공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진료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료과마다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그 진료과의 환자들을 먼저 파악하고 교수님 회진할 때 이제 가이딩을 하면서 환자 파악에 같이 도움을 드리고 교수님 지도 아래 뭐 실수술에 이제 어시스트를 도와드린다거나 이른바 PA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PA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데 최근 한 대형 병원이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유입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봐도 PA 간호사를 찾는 병원은 한둘이 아닙니다. PA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잠재적 전과자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언제 저렇게 피의자가 돼서 조사받고 법정에 서고 이게 잘못하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를 좀 없애달라. 현실화된 거를 양성화시켜달라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요구였었어요. 불법으로 내몰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역할이 없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 분야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흉부외과에는 전담 간호사라는 인력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의정 갈등이 있기 전에 전국의 흉부외과를 갖고 있는 병원 중에 그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단 한 명씩이라도 있는 병원이 딱 5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료 인력으로서의 전문의 역할을 하는 병원이 전국에 흉부외과는 5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뜻이고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담 간호사라는 진료 보조 인력이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그 역할이 없다면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법 아니면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제도의 미비하에서 자신의 교육받거나 아니면 보상받거나 그럴 기회를 놓치고 있었죠. 고된 간호 환경과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엄연히 존재하지만 유령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불안한 척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호사들의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작년 창설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어려움을 두를 수 있었습니다. 간호법이 원래 단독법이 191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인데요. 간호부 규칙이라는 간호 단독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에 그 전시 때 동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간호부 규칙이 의사규칙, 산파규칙과 같이 합쳐지면서 우리들이 이제 단독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단독법으로 오는데 그 단독법이 없어졌을 때에 그 법이 조선의료령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의료법의 전신입니다.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규정하는 법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간호사들이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간호사들로서 육성되고 양성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의료법의 한계였던 거죠. 이 법 자체가 어떤 균형을 갖췄다기보다는 의사 중심으로 모든 법을 해석하게 되면서 치과의사나 한의사, 조선사, 간호사들이 거기에 예속이 돼서 의사가 못하는 부분만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가 한다고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영역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의료법의 한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법이 꼭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대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하는 비율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교대 근무라는 것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무 스케줄을 최소한 몇 달 단위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들을 지원을 해서 좀 더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간호사에 대한 그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들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하면 사실 간호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교육을 그냥 전담적으로 하는 간호사를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범 사업 지침에서는 91개의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간호사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의 기준들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시범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법적 제도화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간호의 정책이라는 것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업을 했지만 그 사업은 임시적인 거죠. 두 번째,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한 번 하다가 없어질 수 있고 두 번 하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의 정책에 어떠한 그 사업에 그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간절한 열망과는 달리 간호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9년이나 흘러서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해가 2005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단체들이 그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게 이제 2019년에 두 번째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또 한 게 2021년에 또 하고 그게 이제 21년에 됐던 것들이 잘 될 건 줄 알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양 당의 그 정치적 갈등으로 이제 못 갔죠.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은 저는 코로나19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쭉 거치면서 21대 국회에서 21년도 말에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해였죠. 22년 5월경에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차제에 간호법이라는 독립된 법을 만들 때에는 이런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21대 뭐 그 이전에도 처음부터 독립된 법을 만든다는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컸습니다. 그러나 21대 때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었고 아시다시피 제의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공백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쭉 이탈을 했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국회도 그러하고 하루빨리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현장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1야당 간사로서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22대 들어와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그동안의 의료인들,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계속 들어온 것을 이 새로운 법에는 반영하고 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당론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서 지난 6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년의 지난한 세월을 기다려 눈물의 법 제정을 성공시킨 간호사들. 이제 보편적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풀어내고 간호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볼 때입니다.